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구상해온 공공자가주택 도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서 입법을 통한 민주당의 지원 사격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란으로까지 불리는 현재 주택난을 해결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을지 전문가들과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한문도 겸임교수, 전 경기대 행정대학원 부동산학과 김형선 교수,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김인만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토지 임대부 주택에 대해서 주택을 팔 때 공공기관에 되팔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변창흠 장관 후보자가 이 제도에 대한 도입을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해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일단 개념 설명을 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한 교수님, 지금 이 토지 임대부 주택 이번에 국회를 통과했는데 어떤 개념인지부터 좀 저희 시청자분들께 알려주시죠 좀. 예, 토지 임대부 주택 일단 공공기관 국가에서 토지를 이제 소유한 상태에서 네네. 건물을 지어가지고 우리 이제 무주택 소유자분들한테 우선적으로 분양을 합니다. 그럼 이제 건물만 분양을 하는 거죠. 아, 토지는 국가가 갖고 토지는 있고요. 국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다만 토지에 대한 일부 임대료 수준 그게 좀 부과됩니다. 다만 역으로 또 그 건물만 갖고 있기 때문에 네네. 재산세가 원래 우리가 토지분하고 건물분 같이 내잖아요. 그러니까요. 또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는 또 안 내도 되는 이런 상태인데 요점은 그거죠. 국가에서 결국은 또 다시 그 토지를 그대로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 어떤 주택 공급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적으로 할 수 있다는 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토지는 나라 거, 건물은 내 거,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종의 토지 공개념이 좀 들어갔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일종의 공개념의 기본입니다. 아, 뭐 기본입니다. 싱가포르에서 하는 것도 그렇고 이게 이제 토지 공개념의 기본 출발의 어떤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토지 임대부 주택에 대해서 좀 저희가 다뤄볼 건데 사실 지난 2011년, 12년에 이제 분양이 이미 됐더라고요. 서울 강남 같은 경우는 토지 임대부 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 현재 분양가의 최대 7배까지 가격이 올랐다고 하니까 시장이 변함에 따라서 여기서도 또 시세 차익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개정안에 보면 이걸 이제 공공기관에 되팔도록 하고 있는 부분이 맞습니다. 있어서 차익 실현을 통한 논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토지 임대부일 때 우리가 저번에 했던 것이 뭐냐면 이명박 정부 때요. 예. 그 5년 전매제하는 기간을 두고 5년 이후에는 매매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로또 분양이라는 이제 말이 나오게 됐었고요. 예. 이 부분을 이제 이번에 변창흠 내정자는 이 부분을 환매 조건부로 해서 네네. 그 부분을 넣어서 국가에서만 매입할 수 있는 제도를 같이 묶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말씀 주신 차익 실현 논란, 로또 논란 이 문제를 잠재우기 위해서 이 부분을 같이 연계시켜서 사업을 좀 진행해 나갈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일반적인 상황하고 조금 다른 상황이어서 지금 한 교수님께서 환매 조건부 주택이라는 얘기도 해주셨는데 그 부분도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수님.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환매 조건부 토지 네. 임대부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 잘 하셨는데 토지 소유권은 주택을 건설하는 LH, 쉽게 말해서 정부 공공기관이 갖고 건물에 대한 그런 구분 소유권은 이 분양자가 갖는 그러한 토지 임대부 환매 조건부가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요. 같은 개념인 건가요, 그러면? 예, 그 토지 임대부 환매 조건부 주택이라는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대한 그 차익 실현 논란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은데 네네.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대부분이 자가주택 내 집 마련이라는 꿈이 있고요. 아파트를 투자를 해서 또는 아파트 어떤 분은 또 투기를 해서 거기에 대한 차익을 많이 챙긴 것만은 사실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 차익 실현 논란이 이번에 실현이 된다고 한다면은 상당히 많은 논란이 될 것으로 지금 대두되고 있고요. 네네. 신임 국토부 장관 후보자 변창흠 후보자께서는 이 부분을 아마 굉장히 강조할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하루아침에 해결된다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번에 개정안에는 이 토지 임대부 주택을 매각을 할 때, 팔 때 LH에 되파는 것을 의무화하는 조항이 들어가면서 나름대로는 이제 분양을 받은 사람이 차익을 챙길 여지를 좀 없앴다라는 평가가 있는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분양을 받으려고 들어갈까라는 의문은 좀 들거든요. 시세 차익이 없는데 왜 들어갈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시장 수요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이게 네. MB 정부 때 했었잖아요. 이 예. 강남의 내곡이나 가보면 아마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이 아파트 왜 이렇게 저렴하지? 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검색을 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알고 보면 이제 토지는 공공이 가지고 있고 이제 건물분에 대해서만 살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건축물은 그렇잖아요. 토지 가격, 건축물 가격이 있는데 토지 가격이 빠지니까 뭐 저렴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하지만 그래도 한 7배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네. 아마 정부에서도 변창흠 이게 후보자께서도 그 부분이 좀 문제다. 이게 너무 많은 시세 차익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이제 환매 조건부, 그러니까 LH한테만 되팔아라라는 조건을 걸었는데 네네. 이제 고민이 되겠죠. 이게 가성비도 따져볼 것이고 여러 가지를 따져볼 텐데 결국에는 집값은 올랐는데 내가 일반 시장에 수요자한테 팔아서 내가 시세 차익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LH에서 되팔아야 된다. 그럼 LH가 이제 얼마에 사줄 것이냐가 이제 관건이 되는데. 네네.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많이 인정 안 해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장 관건이 될 텐데 계산을 해보고 별로 남는 게 없으면 제 생각에는 안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거든요. 차라리 그냥 전세 살지. 그나마 건물 가격이라도 내 거를 가지고 있는데 시세 차익도 보장을 안 해준다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굳이 그런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물론 건물분에 대해서는 또 취득세도 내야 되고 재산세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LH가 얼마 정도 인정을 해줄까? 뭐 7배 정도까지는 인정을 안 해줘도 그냥 뭐 절반 정도라도 인정을 해줄까? 이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승패가 갈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수님, 이게 근데 좀 인기가 있어야 결국 흥행에 성공할 수 있는 뭐 상황이 될 텐데 만약에 수요자들이 별로 매력을 못 느끼면 그것도 문제 아닐까요? 수요자의 초점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요. 네네. 정부에서도 고민인 게 이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소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예. 시세 차익이 수반되지 않는 주택이 뭐 사는 거 뭐 예. 리브 라이브 뭐 이런 얘기 구매하는 있잖아요. 것과 거주하는 그런 것 차이죠. 개념의 이제 인식의 변화를 뭐 원하는 것 같아요. 정부 입장에선. 다만 저번에 주택 발표 때 질 좋은 주택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전세 가격이 급등을 했잖아요. 예. 매매 가격도 급등을 했고 그러면 그 급등한 가격을 그 급등한 가격을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분들이 계세요. 취약계층은 국가에서 공공임대를 현재 하고 있지만 그 중간에 사각지대에 있는 뭐 소득분위로 따지면 이제 중하 정도 네네. 이분들이 지금 갈 곳이 없거든요. 갑자기 급등했으니까 갑자기 뭐 돈을 뭐 월급이 느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한테는 뭐 좀 안 좋게 표현하면 울며 겨자 먹기, 좋게 표현하면 내가 그러면 편하게 저렴한 가격에 살고 돈을 모으겠다 사업을 해서 이런 분들한테는 수요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일반 경제 이론에서 3%나 2%의 적정 인플레이션이 국가 경제에 제일 도움이 된다고 다 알고 있고 경제학자들이 그걸 계산한다면 손해가 나죠. 네네. 계산상.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베니피트를 다른 부분에서 보상을 해야 되는데 그 가격의 어떤 분양가가 중요하겠죠. 건물에 대한 분양가. 그렇겠죠. 만약에 시세에 40% 수준이다 그러면 감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60%에 대한 갭에 대해서 다른 자산을 하거나 자본 축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 네네. 또 30년이라는 기간을 줬기 때문에 자본 축적을 하고 미래에 대한 계산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계층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것이고 다만 중산층 수준이 돼서 뭐 신혼부부도 아니고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있잖아요. 청약에서 소외된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좀 외면을 받을 것 같아요. 이분들은 경제 논리에서 시세 차익도 생각하실 것이고. 네네. 그래서 아까 소장님 말씀이 좋은 게 한 가지 있는데 지금 국가에서는 이 부분을 갖다 정기 예금 이자율 정도 계산하는 것 같아요. 너무 박하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국가에서 환수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수익이 만약에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때 수익 공룡이 있었잖아요. 네네. 수익이 시세 차익이 뭐 한 3억이 났다고 가정을 하면 최소한 1억 정도는 그래도 그 건물분 수분양자한테 네네. 준다라면 이게 좀 효과가 있을 것 같지만 수익도 나누는 네, 공유하는 수익을 것이고. 나누는데 국가가 조금 더 가지고 가고 네네네. 6대4 정도 이러면 좀 왜냐하면 건물과 토지의 비중이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조금 작잖아요, 건물이. 그러니까 그럼 6대4로 해야 하는 게 정상인데 그걸 다 국가가 환수한다는 것도 너무 또 이상한 부분이 좀 있어서 이 부분은 그래서 아마 변창흠 내정자가 충분히 검토하고 실무진에서 검토를 한 다음에 하겠다라고 밑에 이제 좀 보관을 좀 던지셨어요. 네네. 그래서 좀 기다려볼 만하고 만약에 뭐 정기예금 이자다 이러면 소장님 말씀대로 약간 외면받을 수도 있고 조금 정부에서 좀 좀 섬세하게 좀 정책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뜻은 좋으니까요. 네. 사실 앞서서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 화면에도 나가고 있는데 이게 토지는 사실 이제 분양을 받은 사람이 가져가지 않지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료를 내야 되더라고요. 임대료가 지금 뭐 저희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30만 원 후반대에서 한 40만 원 뭐 중반대까지 범위 레인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입주 한 30년 정도 산다고 보면 한 1억 5천만 원 정도는 임대료로 나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게
실수요자들이 약간 월세로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글쎄요. 지금 모든 이 내 집 마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집을 살면서 거기에 대한 시세 차익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월세를 내야 된다. 그렇죠. 내가 집주인이면서 내 집이면서도 내 집이 아닌 토지 임대부 주택에서 월세를 낸다. 월세 내는 집주인 같은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아마 국민들의 의식에는 상당히 많은 의식 차이가 좀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내 집 마련이라는 것은 내 땅에다가 내 건물을 짓고 주택을 마련하는 것인데 LH에다가 토지의 소유권은 LH가 갖고 네네. 또 그 토지에 대한 임대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월세를 계속적으로 내야 된다. 이 부분이 아마 국민들의 의식에는 상당히 와닿지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 주제하고는 좀 멀어졌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우리가 그 환매 조건부 임대주택을 분양을 했을 경우 거기에 대한 차익은 이제 국가에서 지정을 해주고 네. 또 LH에만 전매하는 조건으로 된다고 한다면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쓸데없는 기후일련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분양권 전매 제한 많이 들어보셨죠? 네네. 분양권. 그러면 분양권 전매 제한을 했는데 이 분양권에 대해서 프리미엄이 많이 붙었습니다. 네. 예, 프리미엄을 붙고 불법적으로 많이 팔고 넘기는 그런 돈이 현상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시세 차익을 넣는 거죠, 그렇죠. 사람들이. 아마 이 토지 임대부 환매 조건부 주택도 좋은 자리라고 한다면은 아마 지금 아직 생겨난 일은 아니지만은 저의 예측으로는 이 환매 조건부 임대주택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프리미엄을 붙여서 암암리에 거래하는 또는 시장도 생겨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조금 지나마 해보는 입장입니다.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생각지 않은 우려들이 분명히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그렇죠. 드는데 예. 지금 현재 예상되는 거는 앞서 말씀해주신 월세 내는 집주인 이런 형국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거든요. 이게 우리 사회에서 아직 월세가 익숙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전세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네네. 월세를 내는 거에 대해서는 왠지 뭐 좀 돈을 빼앗긴다는 느낌, 뭐 그리고 내가 월세 사는 사람밖에 안 돼라는 이미지가 아직도 남아 있어서 상당한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데 이게 성공하려면 제가 볼 땐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시세 차익이 났을 때 얼마 네. 정도 보장이 되느냐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전세 살 수 있잖아요. 전세 살고 전세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면 적어도 이게 한 30만 원에서 한 45만 원 정도 토지 이제 월세 임대료로? 토지 임대료를 네. 내야 된다면 우리 대출로 따지면 한 3억에서 5억 원 정도 전세 자금 대출을 받은 효과이기 때문에 네네.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았을 때 우리가 이자를 내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이제 예금 이자율 플러스해서 그거보다는 가성비가 좋아야 선택하지 않을까. 적어도 그렇죠. 시세 차익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내가 전세 자금 대출 받아서 전세 사는 것보다는 유리해야 되는데 토지 임대료 내고 계산해 보니까 유리하지 않다라고 하면 선택할 필요가 전혀 이유가 없거든요. 없겠죠. 아니면 주택 자체를 완전히 뭐 강남의 초고급 아파트처럼 지어줘야 되는데 그럴 리도 없을 거고요. 그래서 정부도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해서 적정의 시세 차익을 보장해 주거나 아니면 적어도 전세 자금 대출 받아서 전세 사는 것보다는 유리하게. 그래서 저는 이게 토지 임대료도 좀 상당한 거부감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손질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다수의 국민들이 상당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데 정부에서 그 정도까지 또 받아가야 되냐라는 말이 나올 네네. 수밖에 없거든요. LH 입장에서는 야, 그 정도면 좀 저렴해라고 하겠지만 국민들이 체감하기에는 네네. 40만 원씩 내면서까지 내가 살아야 차익도 없는 되는가. 집에 내가 왜 사냐? 솔직히 저 같으면 안 살 것 같거든요. 전세 자금 대출 받아서 전세 살면서 차라리 내 집 마련하거나 청약을 네네. 하거나 다른 기회를 잡는 게 낫지. 그래서 그리고 또 제일 걱정되는 게 이제 한 1년 반 남았잖아요. 이게 1년 반 레임더 문재 정부의 대선 기간 임기가. 빠져보면 이제 1년 남았는데 병창흠 국토부 신임 장관 아직 후보자죠. 되지는 않았지만 후보자께서 1년 안에 얼마나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까 부분에 대해서도 뭐 시범 단지 정도 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성공하려면 너무 빨리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다음 정권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좋은 제도의 그 기반만 잘 다져준다면 그렇죠. 저는 탄탄하게 성공일 만들 것 필요가 같아서 있겠죠. 좀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그냥 고집대로 그냥 무조건 밀어붙이기보다는 좀 이렇게 세밀하게 시장의 수요자들이 거부하지 않을 정도의 굉장히 좋은 제도를 만들어 주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황 교수님 임대료 어떻게 보세요? 지금 월세 개념 말씀 나오고 사실 그 전에 실패한 것은 뭐 시세 차익도 보장이 안 될 뿐더러 예예.
물론 강남에서 한 거는 시세 차익을 보장했잖아요. 전매 네네. 제한을 5년 뒤에 했기 때문에 인기가 있었고 그 전에 시범 사업을 한 거는 다 실패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시세 차익이라는 부분도 없고 그렇죠. 어떤 월세 개념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일반 아파트보다 어떤 장점이 없었기 때문에 좀 외면을 받았어요. 근데 이걸 다시 지금 꺼낸 거잖아요. 그렇죠. 끄는 데는 그러면은 그걸 모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 뭐냐면 월세를 내는 거 토지 임대료가 월세를 내는 느낌으로 가잖아요. 일단 네. 네, 그걸 가는데 그러면 이제 일반 분양가보다 시세보다 제가 볼 때 한 50% 수준을 보는데 50%를 일반 분양 아파트를 가면 50%를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을 하면 그거는 좀 상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 그 토지 임대료가 그러니까 분양가를 낮게 하는 대신에 네, 지금 대출이 적은 우리가 대신에 아파트 일반 분양 아파트를 받으신 네. 분들도 순수 자기 자산이 아니면은 은행에다 월세를 낸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은행에 월세 내는 거 맞잖아요, 지금. 시간이 가면서 물론 원리금도 갚아가지만 네네. 그 부분이 좀 갭은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고민하는 게 지금 확정을 안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시세 차익도 보장이 안 되고 일반 아파트보다 장점이 별로 없어. 네네. 거기다 관리비는 똑같이 낼 거고 그렇죠. 아파트니까요. 그렇겠죠. 토지 임대료가 근데 나는 좀 이게 헷갈립니다. 사실 이게 내가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게요. 다만 요번에 할 것은 제가 예측되는 건 입지는 좋은데 할 것 같아요. 3기 신도시에 먼저 시범을 할 것 같아요. 교통망이 좋은데 네. 많은 양을 할 수는 없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호층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볼 게 뭐냐면은 대출 이자하고 재산세 이런 부분을 다 감안하면 이게 혼돈이 오는데 그렇죠. 예를 들어서 토지 임대료가 현재 뭐 30만 원, 40만 원 정도 나오잖아요. 보면 근데 그게 만약에 15만 원 수준으로 내려간다 그러면 조금 또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그 방법은 뭐가 있냐면은 용적률을 2배로 올리면 돼요. 토지는 한정돼 있는데 건물을 더 지면 토지 임대료 부분을 더 나누게 되잖아요. 네네. n분의 1로. 그렇겠죠. 그럼 10채 있던 게 만약에 20채가 되면 네네. n분의 1로 하면 원래 내는 거에 반으로 줄잖아요. 네네. 그래서 정부가 고민하는 게 이 대목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고밀도를 이걸 막 섞어보고 싶은 거예요. 고밀도를 했을 때 토지 임대료가 저렴하면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월세에서 나가는 그런 문제가 좀 해소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지금 정부가 많이 고민하기 때문에 변창흠 내정자도 지금 확정을 못 하고 있는 거고 네네. 표현을 실무진한테 검토 중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너무 단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가는 방향은 맞는데 네네. 재원도 만들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산재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더 좋다라면 이 변창흠 내정자가 뭐 국민 전문가들 우리 뭐 이런 교수님들을 다 모아서 공청회 한 서너 번 하고 이러면 좋은 답이 나오잖아요. 그런 절차를 거친 다음에 하는 게 좋지 또 일방적으로 가다가 또 실패하면 또 폭탄 날라오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하여간 이게 좋은 방향인데 문제점도 산정하기 때문에 충분히 논을 거치고 실무자들도 섬세하게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이게 지금 분양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는 주체가 LH가 되잖아요. LH 입장에서는 이게 살만한 주택인가? 나중에 세금 내야 되지 않나요? 이런 것들 뭐 예를 들어 종부세라든지 이런 세금을 내면 세부담은 또 LH한테 와서 LH가 지금 재무 구조가 별로 좋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거는 혹시 문제가 되는 건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그건 제가 조금 아는데요. 네네네.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걸 미리 예측해서 정부에서 네네. 좀 립서비스를 했습니다. LH가 그렇게 부담이 점점 늘어나게 되니 예. 그런 부분을 특별법으로 해서 네네. 세 부담 조항을 넣자라고 지금 말이 나왔습니다.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LH가 적자가 너무 심하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걸 뭐 다 안고 있으면 점점 부채가 커지고 좀 공공기관에 결국은 또 국민들에게 부담으로 오잖아요. 부담이 되죠. 세금으로 결국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공공기관이 LH가 환매를 하거나 이럴 때 취득세 면제라는 이런 조항을 지금 넣으려고 준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세부담을 좀 경감하는 쪽으로 가는 것들이 있는 거의 뭐 거군요. 면세 수준으로 지금 아, 가는 면세 분위기로 수준까지? 제가 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뭐 공공주택을 공급하는데 LH한테 뭐 부담을 늘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정년에 그런 법이 필요하고 제가 만약에 실수요자라면 제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이게 주택수에 안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토지 임대부 주택에 살면서 결국에는 시세 차익이 보장이 안 되면 내가 분양을 받든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있으면 청약 기회를 박탈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실제로는 유주택자가 아니라 무주택자로 청약할 봐야 된다는 때는 무주택으로 말씀이군요. 좀 봐주는 그런 혜택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월세를 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집값이 안 오르면 내는 월세는 좀 이게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혜택도 필요할 것 같고. 그럼 사실상 월세 개념이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시세 차익이 남으면 내는 월세의 2배 정도는 돌려받고 대신 그 기간 안에 너는 내 집 마련해서 빨리 나가라. 나가줘야 또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정부도 좀 융통성 있게 이런 정책을 좀 마련해주면 의외로 굉장한 효과를 보지 않을까. 왜냐하면 내가 내는 월세는 보장받을 수 있고 네네. 그동안에 무주택이니까 나는 그렇죠. 청약의 기회를 살려서 내 집 마련하고
그 중간 사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좀 그렇게 긍정적인 방안으로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면 의외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렇겠네요. 사실 뭐 월세를 내고 부담이 큰데 유주택자가 돼서 나중에 청약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그러면 아무도 안할것 될까봐를 같아요. 걱정하면은 결국은 들어가지 않거나 인기를 없어지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그런 장치들이 아마 뭐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 이제 후보자가 또 이제 나중에 뭐 만약에 인사청문회를 잘 통과한다면 네. 장관으로서의 뭐 그런 추진력을 발휘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소장님 말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네. 저도 지금 아이디어가 너무 반짝반짝 빛나시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맹점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을 저 내정자께서 이 방송을 좀 보시고 좀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서 한다면 전 좋은 정책으로 좀 잘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이런 토지 조건부, 뭐 토지 조건부, 토지 임대부 주택 그리고 환매 조건부 주택들이 있었어요. 이미 있었는데 사실 별로 효과를 못 보였던 중에 하나가 2007년에도 경기 군포시에 이 환매 조건부 주택이 분양이 됐었는데 당시 공공 분양보다 한 2천만 원 정도 저렴하게 입주자를 모집을 했어요. 하지만 청약 경쟁률이 0.1대 1에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10명 모으면 1명이 이제 청약을 넣었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 또 역시 이런 경쟁률을 얼마나 높일 수 있을지 이게 결국 인기의 척도가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인기나 뭐 흥행이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환매 조건부 주택이 성공하려고 한다면은 그 입지 조건 이게 상당히 좀 위치가? 중요해요. 입지. 앞서 뭐 한 교수님 말씀대로 3기 신도시는 어떠세요? 3기 신도시도 상당히 좀 좋은 메리트가 있긴 한데 지금 얼마 전에 그 군포에서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 환매 조건부 임대주택을 실시를 했거든요. 네네네. 했는데 대부분이 거기 그 청약률이 우리가 뭐 10대 1이 아니라 0.1대 뭐 1 정도로 네네. 아주 미분양이 되고 미분양이죠. 아주 실패한 정책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입지를 얘기를 하면서 이게 만약에 군포 쪽이 아닌 분당이나 판교 쪽에다가 요런 그 정부가 지금 실시하려고 하는 환매 조건부 임대주택을 여러 데다 실시를 했다고 한다면은 상당히 아마 괜찮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면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강의할 때 보면은 상가는 목이다. 뭐 이런 말이 있듯이 네네. 위치라는 부동산은 말씀이신 거죠? 로케이션이다. 예. 입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환매 조건부 임대주택을 할 때도 이런 그 자리, 그런 입지를 잘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한 교수님 보시기에도 입지가 중요하지 않을까? 이때 뭐 싶은데요. 실패한 거 이거 뭐 방송에서 적시한지 모르는데 이거를 노무현 정부에서 지금 시범 사업으로 처음 이루거든요. 네네네. 이런데 군포하고 부천인가 그렇죠 했는데 이거의 어떤 그 설계를 하신 분이 지금 국토장관 내정자분이에요. 아, 변창흠 후보자가 설계를 했던. 제가 알기로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뼈 아프게 앓고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때 좀 보셔야 될 게 2006년, 7년이 집값이 폭등하던 시절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결국은 7년도에 분양가 상한제 막 던지고 규제책 할 때인데 폭등하던 시절에 10년 전매 제한을 둔 거예요. 아. 그 전매 제한을 두니까 의미가 없어진 데다가 우리 교수님 말씀처럼 입지가 뭐 완벽하게 뛰어난 것도 아니고 서울도 아니고 그때만 해도 군포 3번은 지금보다 13년 전이니까 지금보다 덜 발전했겠죠. 3번은 이미 신도시가 있었다 그렇겠죠. 치더라도 그런 여러 가지 요건들 때문에 실패를 해가지고 말씀 주신 대로 10% 800세대가 되는데 100세대도 아마 신청을 안 했으니까 청약을 해가지고 결국은 계속 하다가 안 돼가지고 일반 분양으로 돌려서 팔았습니다 결국. 아, 일반 분양으로 완전히 돌렸어요? 실패한 거죠. 그거를 하신 분이 이제 현 내정자로 저는 알고 있는데 네네. 이 뼈 아픈 아픔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환매 조건부로 좀 바꾸고 기간도 30년으로 해놓고 여러 가지 지금 고민 중인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무선에서 검토를 충분히 한다. 이 표현이 이제 녹아낸 내용이라고 보고 그래서 네네. 이런 실패를 할 것을 미리 점검을 충분히 한 다음에 어떤 상상을 발표할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하는 거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좀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이 환매 조건부 주택이 그 지금 시대 차익을 기대할 수 없는 주택이라고 봤을 때 집값이 오르는 시기에는 별로 인기가 없을 것 같고 도리어 뭐 집값이 떨어지는 시기가 됐어야 이게 좀 인기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이 되면 당연히 뭐 인기가 있을 거고요. 사람 그러니까요. 마음은 똑같잖아요. 시장 수요자 마음은 매우 단순하거든요. 이게 따져봐요. 뭐 가성비하고 결국 기회비용이잖아요. 그렇죠. 기회비용의 기준이 뭐냐면 내가 전세 사는 것보다 유리하면 선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막대한 시세 차익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셔서 전세보다 유리한 기회비용 정도 얻을 수가 있고 가성비가 좋고 입지가 좋고
단순해요. 나한테 유리하면 선택을 하는 것이거든요. 나한테 네네. 불리하면 선택을 안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10여 년 전에 군포는 계산해 보니까 안 유리해. 내가 안 하는 게 좋은 게 유리하기 없는 때문에 거죠. 선택을 안 한 거고요. 사람들이 멍청한 게 아니거든요. 국민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다 계산을 하는데요. 계산해서 유리하면 엄청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사 시세 차익을 많이 보장을 안 받더라도 다른 게 유리하면 얼마든지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야 이거 하나 했는데 내 청약 내가 지금 무주택 뭐 한 10년을 기다렸는데 그 기회를 포기하면서까지 이걸 잡을 만한 가치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많은 분들이 포기하게 되는데 그런 이익이 보장이 되면서 시세 차익은 아니더라도 내 집 마련의 뭐 기회는 잡을 수 있으면서 안정적으로 좋은 가격에 잘 거주할 수 있으면 안 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뭐 저라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수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네. 뭐 간단하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또 내 자녀가 거주하는 데 있어서 과연 이걸 선택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 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국토부 장관 내정자도 그렇고요. 국토부 담당자들도 나의 문제, 남 일처럼 생각하지 말고 나는 그냥 담당자니까 그냥 뭐 대책만 만들어 이런 생각하지 말고 내 가족, 내 자녀가 거주한다라고 생각해 보면 답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최근에 뭐 영끌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대출을 끌어서까지 이 집을 구매하는 뭐 패닉바잉 현상까지 일어나는 요인 중에 하나는 주변에는 막 집 사서 시세 차익을 보는데 나만 혼자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상대적 박탈감이 아마 그런 패닉바잉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과연 시세 차익을 보지 않는 아파트에 들어가라는 상황이 집 주변에 가격이 다 오르는 상황에서 이게 얼마나 그 사람에게 소구가 될까. 나 혼자만 집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이 내가 선택해서 들어가야 된다. 그럼 과연 선택을 할까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선택은 지금 환매 조건부 임대주택이 말입니다.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치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네네. 이 수요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내 집 마련이라는 것은 거기에다가 우리가 시세 차익도 좀 얻고 네. 안정되게 살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다 월세를 내야 된다든지 또 팔 때는 국가 공공기관에 또 일정하게 팔아야 된다든지 예. 또 가격 차이에 대한 차이 실현도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걸로 저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교수님, 근데 만약에 입지가 좋은데 환매 조건부 지금 주택을 넣는다라고 봤을 때 입지가 좋다는 얘기는 인기가 많다는 얘기가 될 거고 그럼 집값 네. 상승률이 꽤 높을 수도 있는데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시세 차익을 보지 않는 주택을 선택한다. 이것도 또 뭐 어폐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우리가 들어요.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3기 신도시의 물량을 이거 다 이걸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럴 순 없죠. 일부만 할 건데 그러면 이제 이런 계산할 것 같아요. 우리가 소득 분위를 보면은 예. 최상위 계층, 최하위 계층 있잖아요. 그리고 적정 뭐 선진국의 어떤 자가 보유를 보면 한 60%에서 많으면 65% 가거든요. 서울이 지금 50%에 좀 가까워요. 네네. 그럼 한 10% 정도의 어떤 유효 수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주택 공급이 늘어나면 네. 이 물량을 전체로 당연히 할 수 없고 일부 물량을 지금 말씀드린 최하위 계층이나 고위의 계층은 전세 가격도 지금 버겁잖아요. 네네. 물론 공공임대에서 소화를 하지만 소화를 해도 못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는 지금 이게 딱 적정한 곳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말씀 올리면 일반 시장 눈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일반 시장에서 뭐 중산층에 해당되시면 이거는 당연히 이것보다는 당연히 일반 분양 아파트 청약을 먼저 하겠죠. 물론 우리 소장님 말씀이 참 좋으신 말씀인데 청약 기회를 보장하면서 한다면 이게 또 인기가 난리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제가 볼 때는 좋은 말씀인데 요점은 그거죠. 우리가 주택 순환을 위해서 주택 공급량을 늘려야 되는데 3기 신도시를 일단 주택량 공급량이 늘어난다는 걸 알아요. 아는데 그 와중에 토지 임대부를 해서 조금 부담이 덜한 부분을 일정 양을 공급하는 것이지 이 지금 주택 시장에 나는 해결하려고 이걸로 이렇게 자꾸 몰아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아, 이 부분이 일부 정부에서 하는 공공 정책의 어떤 시범 형태지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갈 게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되고 우리가 인구 감소가 되고 또 말씀하신 대로 주택 가격이 오를 때와 내릴 때 다르잖아요, 정책이. 그때 가면 또 조금 변화를 줘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하도 주택난이 심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전세난이 있다 보니까 뭐 고육지책 그때 이것도 좋은 방향인 걸 아니까 는 것이지 3기 신도시 뭐 30만 채 중에 이걸 20만 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네. 더 난리가 나겠죠, 시장이. 일반 분양에서 자기 집을 갖고 싶은 분들이 갈 곳이 없잖아요. 그럼 시장은 망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일부 제가 볼 땐 많아야 10%,
적으면 5% 정도에서 그치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이것에 민감하지 말고 이 부분이 필요한 계층한테는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고 일반 시장의 3기 신도시 일반 분양분이 좋은 주택으로 나오는 방향으로 아마 정책이 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전문가분들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이 되는 건 아주 저소득층의 경우는 뭐 예를 들어 임대주택으로 가라고 하고 그 위에 층들을 이런 환매 조건부 주택에 들어가라고 하고 그 위에는 뭐 일반 분양을 하게 된다고 봤을 때 그럼 결국은 무주택자는 계속 무주택자로 살 수 있는 거 아닌가 이 계층의 사다리가 끊겨버리면 어떡하라는 걱정은 좀 되는데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구체적인 물량 계획이 안 나왔거든요. 그렇죠. 아무것도 이걸 없습니다 지금 사실. 네. 사실은 그 계획이 나와줘야만 이게 좀 살아남게 되는데 이게 우리가 김치국 마실 수도 있는데 뭐 10,000세대도 안 나오고 5,000세대 나오는 거 가지고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없는 거 가지고 우리가 고민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호텔 임대만 보더라도 한 13,500 정도였는데 이슈 자체가 뭐 엄청나게 이슈가 돼서 뭐 네네. 모든 그 단기 주택이 호텔로 호텔인 것처럼 개조하는 함몰되어 것처럼.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토지 임대부도 따지고 보면 좋은 정책인데 시장하고 이제 안 맞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이게 너무 확대 해석돼 버리면 변창흠 후보자의 모든 주택 정책은 토지 임대부다 뭐 이렇게 가버릴 수도 있거든요. 저 생각에도 교수님 말씀처럼 일부분이고 네네. 여러 가지 대책들 중에 하나일 뿐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차분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부작용이 있다면 아마 지금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과연 시장의 수요자들 포지셔닝을 어디 두느냐에 따라서 아마 완전 저소득층들은 이것도 부담스러워서 못 하실 거예요. 그래서 공공임대로 가야 되고 돈 있는 분들은 내 집 마련해야 되고 아마 중간 정도 제 생각에는 젊은 층들 신혼부부들이 아마 적합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네. 그러면서 이제 내 집 마련 꿈을 키울 수 있게만 보완 장치를 해준다면 나름 충분한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희가 진행하는 토론은 변창흠 후보자의 뭐 기존에 냈던 발언이나 정책들을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직 뭐 후보자 신분이기 때문에 정책이 제대로 발표된 상황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창흠 후보자가 구상 중인 공급 확대 방안 중에는 역세권 고밀 복합 개발이라는 게 있습니다. 역세권에 뭐 이제 고밀도로 개발을 좀 해보겠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공급의 실마리를 좀 찾아보겠다라는 내용인데.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여기서 변창흠 후보자가 나중에 추진력을 갖고 정책을 낼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이런 어떤 고밀도 그 복합 개발 역세권에서의 이런 부분을 좀 파격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점치고 계십니까? 네, 저는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그 변창흠 그 국토부 장관 후보자께서는 토지 공개념이라든지 개발 이익 환수, 특히 환매 조건부 임대부 주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은 구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전세난 또 주택난에 대해서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역세권의 고밀도 종합 개발만큼 공급을 늘릴 수 있는 획기적인 것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생각으로서는. 그래서 이번에 국토부 장관은 이제 현재 후보자는 됐지만은 만약에 국토부 장관으로 내정이 됐을 경우는 주택 공급 면에 있어서는 이만한 대안은 없다. 그래서 고밀도 역세권 개발에 용적률을 대폭적으로 좀 상향을 한다든지 한시적으로라도 그래서 아마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아마 지금의 그 25번째 부동산 여러 가지 정책이 백화점식으로 많이 나왔지만은 변창흠 그 국토부 장관 후임 후보자는 시장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학계에서든지 이론 가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고요. 특히 이제 SH나 LH에서 실무 경험을 했다고 하지만은 시장의 논리를 잘 파악을 해서 이번에 그 공급될 수 있는 정책이 자기의 그 전문 분야인 도시 분야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역세권 개발을 할 수 있는 고밀도 종합 개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잘 좀 풀쳐내서 우리 국민들이 좀 어느 정도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되기를 한편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 역세권 고밀 복합 개발 이게 실제적으로 공급 확대에 좀 효과적이라고 봐야 되는 정책 맞나요? 좀 심도 있게 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또 실무진도 많잖아요, LH에. 그렇죠. 충분히 검토해서 조금 늦더라도 완벽한 안을 만들면은 효과가 상당히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저 변창흠 후보자께서 몇 년 전, 막 2010년, 12년, 15년 계속 뭐 LH 사장, SH 사장 할 때도 SH 사장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때도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저분이
서울에 380여 개가 넘는 그 전철역이 있는데 네. 그쪽에다 고밀 개발하면 서울의 주택난 문제는 해결될 거라는 자신을 갖고 계세요. 저분이 발언을 직접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조에서 본다라면 그 옛날 기조를 갖고 전문가나 언론에서 이미 파악을 하셔가지고 초고밀도 개발을 할 거라고 지금 많이 얘기하고 지금 우리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제가 볼 때는 이제 문제점 그거 하나죠. 그 초고밀도 개발하면은 지역이 다 다른데 어느 지역은 초고밀도 개발을 줬는데 어느 전철역은 안 줬어요. 그럼 이게 형평성 문제로 또 비판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교통 영향 평가, 집이 늘어나면 교통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겠죠. 주차장을 갖다가 줄여야 차량 대수를 줄여서 교통 영향의 어떤 정치 현상이 나는 문제점을 미리 막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미리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충분히 한 다음에 어느 지역이 선정되고 알맞은 지역이다. 주거 환경의 쾌적성을 해치지도 않으면서 공급량을 늘린다라는 그런 어떤 심도 있는 데이터에 의해서 발표를 한다라면 국민이 선호를 하고 뭐 따라주겠지만 그냥 또 무슨 뭐 찍어내기 하고 핀셋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또 폭탄 맞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좋은 정책이에요. 그래서 직주 근접이 가까운 초고밀도 역세권에서 용적률을 늘리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물량들이 나올 수 있는데 과연 그 형태가 어느 형태로 진행될지 네네. 그리고 또 실수나 뭐 비리나 이런 문제들에서 탈피할 수 있는 투명한 정책을 가지고 그러니까 자꾸 이제 공청회를 열어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러다 보면 뭐 좋은 답으로 가겠지만 또 책상 안에서 뭐 자기들끼리 하다가 그렇죠. 나왔는데 또 생각지도 못한 비판들로 나오면 이건 완전 역풍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심각하게 고려를 하셔서 실무진만 검토할 게 아니라 전문가들과 같이 앉아서 검토하는 시간도 우리 내정자가 꼭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저는 이 역세권 고밀복합이라고 했더니 혹시 뭐 지하철 노선이 있는 곳 위에 뭐 집을 짓거나 그런 주택들이 꼭 지금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많은 불만 중에 하나가 지하철로 인한 진동과 소음이 너무 심하다라는 불만들이 있어서 과연 이렇게 역세권의 고밀로 복합 개발을 하면 이게 그렇게 효과적일까라는 좀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잘하면 되거든요. 잘 안 해서 그렇거든요. 저도 이거 적극 찬성하는 입장인데요. 네네. 제가 여러 방송에서도 아마 저도 이런 얘기를 많이 했고요. 예, 적극 예. 공감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잘 안 하고 빠른 성과를 내려고 그냥 있는 지하철 노선 위에다 집을 지으니까 저라도 들어가서 살고 싶지 않거든요. 뭐 내진 설계나 이런 그렇죠. 것들이 잘 그래서 안 돼 있다는 내 얘기죠. 가족이 들어가서 살고 싶을 정도로 잘 지어주면 되는데 이게 맞물려 있는 게 이제 단점 또는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교통 문제, 그렇겠죠.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문제인데 저는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또 이게 어떤 좋은 측면이 있냐면 지하화가 이게 연계가 돼야 되거든요. 우리 지금 서울 지하철을 그렇죠. 보게 되면 용산, 여기 영등포 쪽, 뭐 이게 어디예요? 저 성수 쪽에도 지하철 2호선이 땅 위로 다니고 있고 이제 그런 게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관악구 아직은. 쪽도 그렇고. 예. 그래서 이런 노선들을 땅 밑으로 넣으면 도시 재생 측면에서도 굉장한 효과가 있고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을 수가 있거든요. 도시 재생, 도시 미관도 잡을 수가 있고요. 이게 주거 문제도 잡을 수 있어서 지하로 하면 의외로 토지 보상비가 안 들어가잖아요. 대부분 공공의 땅이기 때문에 지하로 넣고 그 위에 잘 지으면 돼요. 그냥 지상으로 다니는데 지으니까 진동이 있는 것이고 기술적으로 지하로 집어넣고 충분히 보강 공사를 한 다음에 지으면 입지도 굉장히 좋잖아요. 그렇죠. 용산 뭐 역세권이니까요, 그렇잖아요. 말 역세권 그대로. 쪽에 보면 좋은 성수도 그렇고요. 좋은 지역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한 방에 다 해결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단 이게 지금 뭐 1년, 2년 만에 해결을 하려고 그렇게요. 급조하면은 이게 좋은 정책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좋게 설계를 하면 저는 국토부 장관이 꼭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게 무조건 바뀌어야 된다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네. 저렇게 좋은 정책을 추진하면 설사 다음에 대통령은 바뀌더라도 국토부 장관은 유임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잘하면 된다. 잘하면 저는 굉장히 좋은 정책이다. 네네. 그래서 이 모델이 성공하게 되면 또 지방에 또 다른 그렇죠. 지역들도 확산이 이렇게 될 또 수도 확산될 있겠죠. 수 있기 때문에 예. 시범으로라도 서울의 용산이라든지 서울 도심에 지하철이 땅 위로 다니는 곳을 반드시 좀 했으면 저는 좋은 결과를 좀 제대로 한번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현재 지금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 신분인데 인사청문회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그 비공개로 업무 보고라는 자리에서 변 후보자와 충분히 협의하라라고 하면서 좀 기재부도 노력을 해달라라는 지시를 했어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변창흠 후보자에 좀 힘을 실어주는 발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게 뭐 25번째 부동산 정책을 여러 가지 펼쳐봤는데 특별하게 약발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임 국토부 후임자에게는 전권을 쉽게 말해서 추후 부동산 정책과
대책에 전권을 주면서 이를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그러한 대통령의 의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 아까 김임환 소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임기가 1년 좀밖에 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내임덕 현상도 올 수 있을 것이고 예.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에서 힘을 실을 수 있는 그 내용 중에서도 25번의 부동산 정책이 백화점식 여러 가지를 펼쳐봤는데 약발이 맥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여러 가지의 그런 그 헛발질을 내딛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야말로 신임 장관 후보자에게 이렇게 전권을 주면서 부동산 정책과 또 앞으로의 그런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라는 그런 의미인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제 그만큼 국토부 장관 후보자도 우리가 이제 헛발질이 아닌 강력한 페널티킥이라고 그럴까요? 네. 요거 한 방을 조금 남은 임기만이라도 또 뒤에 이 길 잘해서 우리 온 국민들이 이 정부의 그냥 부동산 정책 정짜 그 신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현재 입장에서. 네네. 그래서 진짜 그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그래서 그 많은 부동산 정책 지금 환매 조건보다 우리 임대 조건 그 주택 네, 주택이. 아파트 네. 이런 거라든지 방금 역세권의 고밀도 복합 개발 이런 문제를 지금 우리가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정책을 펼칠 때는 좀 더 신중하고 좀 철저하게 연구 조사 분석을 해서 더 이상은 헛발질을 내딛지 않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저는 갈망하고 있을 뿐더러 아마 온 국민이 그것을 원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 교수님, 지금 뭐 사실 변창 후보자가 후보자 신분이고 인사청문회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이렇게 힘을 실어준다는 것도 좀 이례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상당히 이례적이죠. 원래 이런 표현을 잘 안 하시는 대통령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부동산 정책이 좀 본인의 마음에도 또 연두 기재 신년회에서 그랬잖아요. 원상 회복하겠다라고. 네네. 사실 대통령이 말씀을 하시면 지금 얼마나 개면적으시겠어요. 국민들한테 죄송스럽겠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동안 기재부하고 국토부랑 좀 잡음이 있었던 뉴스가 좀 많았었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을 좀 사전에 조금 미리 홍남기 장관한테 언지를 주는 수준인 것 같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뭐 SH를 거쳤고 LH를 거쳤기 때문에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하실 분이잖아요. 업무 자체는. 다만 이제 방향에서 국민들이 맨날 얘기하는 사각지대 자꾸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그런 거를 누구보다 좀 섬세하게 해서 기재부 장관님하고 잘 협의해서 의사소통이 잘 돼야 또 세금 문제나 이런 게 연결되지 않습니까? 기재부하고. 그런 거를 이제 바라는 마음에서 하셨는데 굳이 그거를 뉴스에 나올 정도로 한 거는 조금 오바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안 나오게 했더라면 네네. 더 아름다운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항상 그 대통령의 어떤 의지 네네. 그리고 홍남기 장관이 좀 적극적으로 변창흠 장관의 향후 마무리 3기 신도시가 중요하잖아요. 내년에 사전 분양을 해야 되는데 그거 박차를 가야 되거든요. 지금 보상 문제 막 해결하고 있는데 늦어지면 이것도 난리 나잖아요. 분명히 7월에 분양한다 그랬는데 사전 분양을 네네. 그때 못하면 어떤 하반기에 일이 벌어질까요?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뉴스에는 안 나오지만 보상이 뭐 여러 개 지구가 있는데 보상을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저는 뭐 고밀도 개발하고 뭐 토지 임대부 나왔지만 그것보다는 네네. 3기 신도시하고 서울의 태릉, 용산 정비창, 뭐 사당역 이거 지금 공구책, 발표한 지가 네. 꽤 됐잖아요. 이런 거부터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부터 잘 처리하기를 좀 바란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대통령이 바라는 거는 그냥 잘하길 바랄 뿐이지 다른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변창흠 후보자 신분이긴 하지만 후보자 입장에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뭐 김현미 장관 시즌 2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근데 거기서 또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 과연 정책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의문을 던지게 하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지금까지 25번의 대책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사실 대부분 기대 안 하고 있습니다. 기대 안 하고 있고요. 저도 큰 기대는 안 하고 있는데 과연 제대로 될까?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굉장히 큰데 저는 이번 기회에 실력 발휘 한번 해줬었으면 이게 기간은 한 1년 정도밖에 안 남았지만 1년 안에 해보죠 뭐. 하던 정책 충분히 잘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실망을 많이 드렸지만 국민들한테 사실 국민들이 필요한 건 당장의 모든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라가 아니거든요. 아니 지난 40년 동안에 해결하지 못한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3년 만에 다 해결을 합니까? 그렇죠. 근데 3년 동안에 뭔가 노력도 하고 가시적인 성과라도 좀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고 집값은 더 많이 오르니까 실망을 하는데 좀 대통령께서도 이례적으로 이렇게 좀 부탁을 하신 건 그만큼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 같고요. 그런 시그널 같아요. 제발 나 힘드니까 실력 발휘 좀 해줘봐. 나 힘들어 죽겠어. 뭐 이런 신호 같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걸 하지 말고 아까
우리가 앞서서 말씀하신 거는 추가로 물론 그거는 차근차근 준비해서 해야 될 문제고 앞으로 지금까지 나와 있던 여러 가지 발표들을 잘 수습만 잘 해도 반 이상의 성공은 아닐까 싶어서 그런 쪽에 이제 신호 아닐까, 좀 잘해달라. 솔직히 국민들도 굉장히 스트레스지만 뭐 제가 대통령 편드는 건 아니지만 그 위에 계시는 분들도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이게 내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 일부러 집값 올린 거는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이번 기회에 저도 큰 기대는 안 하지만 그래도 좀 잘해봤으면 실력 발휘 한번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사실 최근에 뭐 정치권에서 이슈가 됐던 것 중 하나가 이 국회의사당의 세종시 이전입니다. 세종시로 국회를 옮기겠다라는 거였는데 그래서 세종시 아파트 값이 또 들썩들썩이거든요. 이게 혹시 서울의 아파트 값을 좀 내리면서 뭐 좀 가격에 안정을 갖다 주는 건지 아니면 전국적으로 또 다른 가격 상승을 가져오는 건지 이런 걱정을 벌써부터 하는 분들이 생깁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세종시 아파트가 올해 들어서 41% 정도에 상승돼서 전국 최고의 아파트 상승률을 비교를 좀 나타냈는데요. 지금 그 세종시 천마을 3단지인 저도 세종시에 좀 거주를 해봤는데 그 천마을 아파트의 45평짜리 아파트가 화면에 나오다시피 17억에 지금 찍었다는 것은 2억 넘게 올랐네요. 예, 이건 아마 17억이면 너무 엄청난 가격이거든요. 세종시에 비교해 분석해 봤을 때는. 참 집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종시뿐만이 아니라 수도권이라든지 또 강남권 아파트, 전국에 있는 아파트가 어느 가수가 노래를 부르듯이 미쳤어, 정말 미쳤어 하듯이 지금 전국의 아파트 가격이요. 미친 가격이라는 것을 우리 대다수 국민들이 인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네. 특히 이 세종시의 그 아파트 가격이 상승된 것은 국회의사당의 그 세종시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좀 있지만은 이거 세종시 아파트가 이렇게 올랐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확산이 되느냐 저는 그것은 좀 아니라고 보는데 어쨌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아파트 특히 강남권이라든지 수도권 아파트가 미친 듯이 이렇게 가격이 상승돼서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은 많은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아 상실감이라든지 또는 그 자포자기하는 그러한 지금 의식 상태까지 내려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오늘 주제가 이제 신임 국토부 장관 내정자가 앞으로 이제 정책을 어떻게 펼치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아파트 가격도 여러 가지 이제 그 변동을 보이겠지만은 제발 정책을 펼칠 때에 철저하고 검증돼서 많은 실무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진짜 좀 국민들의 그 정서에 맞고 우리 실질적으로 주택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좀 제발 좀 나왔으면 그런 바람이 되겠습니다. 네, 뭐 지금 세 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변창흠 후보자가 뭐 아직 인사청문회 통과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만약에 장관이 된다면 전문가들의 좀 귀를 열고 많은 목소리를 좀 들어서 그동안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만족과 또 기대를 충족시켜 주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한문도 교수, 김형선 전 교수, 김인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